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철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대칭키 암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칭키 암호화는 크게 블록 암호화하고 스트림 암호화로 나누어지는데요. 시간이 조금 이렇게 많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둘 다 이 시간에 한번 다루어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대칭키 블록 암호화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가장 유명한 암호화 기술이 여기서 이렇게 소개한 대로 DES, 트리플 DS,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AES,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드 암호, 이런 것들이 대칭키 블록 암호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RC4가 가장 대표적인 대칭키 스트림 암호입니다. 그래서 이 암호 기술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한번 다루어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칭키 암호화 관련해서는 이 암호화 기술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그동안 2년간 치른 그 공무원 전산직 시험에서 출제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2015년도 7급 국가직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암복화를 할 때 동일한 키를 사용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1번 RSA, 2번 KCDSA, 3번 SID, 4번 ECC 이런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답이 좀 이렇게 눈에 띄나요? 일단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대칭키 블록 암호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암호가 DES인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는 많이 이렇게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IBM 사회에서 IBM 사회에서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지만은 1976년도에 미국의 표준으로 채택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광범위하게 아주 오랫동안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1998년도에 이 DS 암호가 해독이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보안 등급이 낮은 그런 응용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블록 암호인데요, DS가. 이때 DS 사용하는 블록은 64비트 블록을 사용을 했고요. 이때 64비트 블록을 암호화하기 위해서 사용한 키는 56비트 키를 썼습니다. 그리고 16라운드 구조의 페이스텔 네트워크 구조라는 그런 구조에 따라서 16번 반복해서 이렇게 64비트 블록을 암호화하는 그런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 DS에서 채택한 페이스텔 네트워크의 16라운드 구조를 개략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 DS 구조는 64비트 평문을 암호하기 위해서 56비트 키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암호화 과정을 16번 16라운드를 반복해서 이렇게 암호화를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56비트 키 중에 서로 다른 키를 16개를 만들어서 각각 각 라운드마다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하는데요. 그때 그 사용하는 키를 서브키라고 그러는데 56비트 마스터 키에서 이렇게 생성한 서브키라고 그러는데 그 서브키의 비트 수는 48비트짜리 서브키를 썼고요. 그 16라운드에서 각각 이렇게 서로 다른 서브키를 56비트 마스터 키에서 이렇게 생성을 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4비트 평문에 대해서 그 핏박스 전치 동작을 3번에 걸쳐서 수행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64비트 평문을 핏박스로 이렇게 그 전치 동작을 한번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16라운드 그 암호화 과정이 끝나면은 두 번째 전치 동작, 여기는 64비트를 전체적으로 뒤섞는 그런 핏박스 전치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16라운드 암호화, 그러니까 각 라운드에서 암호화할 때 32비트 단위로 하는데요.
32비트로 암호화해서 그 결과를 그 다음 라운드에서 이렇게 그 다음 라운드 입력으로 이렇게 스와핑을 바꾸어서 그렇게 입력을 하는데 16라운드에서 결과적으로 그 32비트씩 이렇게 암호화를 한 다음에 바꾸는 그런 과정을 요 2차 전체에서 다시 원위치 시키는 그 16라운드 16번째 라운드에서 32비트 단위로 교환이 되나 32비트 단위의 좌우 32비트 단위에 교환이 되는 것을 2차 전체에서는 다시 교환하는 그래서 원위치를 시키는 그런 전치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2차 전치는 핏박스 동작이라보다는 32비트 좌우 32비트 이렇게 스와핑하는 교환하는 그런 어떤 전치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전치 동작은 첫 번째 전치 동작의 역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핏박스 동작이다. 동작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DS 구조 이 페이스텔 네트워크의 구조에서 16라운드의 암호화 과정을 거치고 실질적으로는 두 번 1차하고 3차에 핏박스를 통한 64비트 이렇게 전치 동작을 수행한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전치는 핏박스 동작이라기보다 32비트 좌우 32비트를 이렇게 단순히 교환하는 스와핑하는 그런 동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전치 핏박스죠. 핏박스에서 사용하는 그 전치 동작은 키 없이 이렇게 그 미리 정해져 있는 이 전치표가 미리 정해져 있는 거죠. 네, 미리 정해져 있는 전치표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전치표에서 보면은 64비트 아웃풋에서 첫 번째 비트는 입력의 58번째 비트가 아웃풋의 첫 번째 비트로 이렇게 전치가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비트는 입력의 50번째 비트가 두 번째 비트로 출력으로 이렇게 전치가 된다 이런 이야기고 마지막 64번째 비트는 입력의 7번째 비트가 이렇게 출력의 64비트, 64번째 비트로 이렇게 전치가 된다. 이런 표가 이렇게 미리 전치표를 이렇게 알려져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64비트를 이 표에 따라서 이렇게 뒤섞는 작업, 이런 작업이 전치 동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한 대로 이렇게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전치 동작은 이런 전치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전치는 상위 32비트하고 하위 32비트를 단순히 교환하는, 수합하는 그런 전치 동작이다.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핏박스 동작은 아니고요. 그 마지막 16라운드에서 이렇게 암호한 결과가 좌우로 32비트씩 교환이 되는데 그걸 다시 원위치시키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DS 구조에서 실질적인 핏박스를 통한 64비트 전치 동작은 이제 1차하고 3차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DS 암호화 과정인데 암호화 과정 조금 복잡한데 개략적인 내용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좀 표현을 했는데 암호화가 16라운드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16라운드 각 라운드마다 이런 암호화 과정을 반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입력이 각 라운드에서 입력이 64비트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 64비트죠. 이 64비트를 32비트씩 이렇게 반씩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좌측 32비트, 우측 32비트. 그래서 요 암호하는 라운드 수를 예를 들어 X 라운드다 이렇게 보시면요. X 라운드다 이렇게 보시면은 X 라운드에 입력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X-1 라운드의 암호화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X-1 라운드의 암호화 결과. 그 X-1 라운드의 암호화 결과를 이제 X-1 라운드의 암호화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그 결과물을 입력으로 받을 때 좌측 32비트와 우측 32비트를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좌측 32비트를 뭐 L X-1 이렇게 보고요. 우측 32비트를 RX-1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죠. 그럼 이렇게 할 때 이
그 X 라운드에서 암호화를 할 때 있잖아요. 암호화를 할 때 오른쪽 32비트는 암호화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때 각 라운드에서 왼쪽 32비트 LX-1을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그 왼쪽 32비트에 대해서만 암호화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때 그 암호화하는 과정이 요 LX-1에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게 이게 LX-1이잖아요. X-1 단계에서 암호화된 결과 왼쪽에 32비트 요것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32비트가 여기서 내려오는 게 이게 R 오른쪽에 X-1 32비트인데 그죠? 요놈하고 그 다음에 X 라운드에서 키 그 서브키 48비트 서브키잖아요. 그게 이제 X 라운드의 키를 갖다 키 X다 이렇게 표현하면 요 두 개를 입력으로 하는 어떤 함수 그 함수를 갖다 라운드 함수다 이런데 여기서는 라운드 함수를 F라고 표현했는데 F 요 값, 요 결과값 요 결과값하고 왼쪽 32비트 요거를 두 개를 이렇게 X와 연산을 한다는 거죠. X와 연산. 그럼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결과.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 결과를 그대로 X-1 X 라운드의 왼쪽 32비트 값으로 이렇게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요 결과를 X 라운드에서 오른쪽 32비트가 되도록 이렇게 교환을 한다. 스와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수합을 한다. 이렇게. 그리고요. X-1 라운드의 오른쪽 32비트 RX-1이죠. 이거는 암호화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 다음 라운드의 결과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그때 단지 뭐만 하냐면은 그대로 이렇게 다음 라운드의 입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단지 스와핑만 다음 라운드 X 라운드의 결과로 내려가는데 왼쪽 32비트 왼쪽 32비트가 LX가 되는 거죠. 그죠? LX 여기가 RX가 되는 거고 이렇게 단지 오른쪽에 X-1 라운드의 오른쪽 32비트는 암호화 과정 없이 단지 다음 라운드에 왼쪽 32비트로 스와핑만 되게 이렇게 이제 암호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는 각 라운드에서 암호화를 하는데 왼쪽 32비트에 대해서만 어떤 라운드 함수의 결과값하고 왼쪽 32비트를 이렇게 X와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다음 라운드의 오른쪽 32비트로 스와핑을 하는 그런 암호화 과정만 거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복화를 갖다 이렇게 이제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산을 각 라운드 함수를 각 라운드로 이렇게 정의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암호하는 과정을 내가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각 라운드에서 이렇게 이제 암호화를 한 다음에 왼쪽에 암호화를 한 결과를 다음 라운드 오른쪽에 32비트로 이렇게 스와핑을 하고 그 직전 라운드의 결과값이 오른쪽 32비트는 아무런 연산 없이 그죠? 아무런 연산이 없이 단지 왼쪽 다음 라운드 왼쪽 32비트로 이렇게 스와핑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모든 라운드에서 이런데 맨 마지막 라운드 16라운드 있잖아요. 16라운드는 이렇게 스와핑을 한 다음에 이렇게 스와핑을 한 다음에 16라운드는 스와핑을 한 다음에 이 왼쪽 32비트하고 오른쪽 32비트를 다시 스와핑하는 거죠. 2차 전치를 통해서 다시 스와핑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지막 16라운드는 그 암호화를 하고 난 다음에 16라운드에서 암호화를 하고 난 다음에 32비트 단위로 이렇게 스와핑이 없는 교환이 없는 것과 결과적으로 이렇게 동일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 됐으리라고 보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교재 관련 부분을 한번 잘 따라가면서 이렇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요 라운드 함수 여기 있잖아요. 라운드 함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도 좀 복잡한데요. 조금 복잡한데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라운드 함수인데요. 라운드 함수의
입력값이 보면 함수 입력값이 보시면은 여기에 함수 입력값 오른쪽 32비트하고 오른쪽 32비트 요거하고 그 다음에 서브키 이게 이제 함수의 입력값이잖아요. 근데 서브키는 48비트고 그 직전 라운드의 오른쪽 그 절반은 32비트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오른쪽 32비트 이제 이 fx 라운드 같은 x 라운드에서 라운드 함수 저기 라운드 함수를 보면은 요 저기 오른쪽 32비트는 그 x-1 라운드에 rx-1에 32비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랑 x 라운드의 48비트 서브키랑 지금 XY 연산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요 XY 연산이 가능하도록 32비트 rx-1 값을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48비트가 되도록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P박스 연산을 하는데요. P박스 연산을 하는데 이때 P박스는 무슨 P박스냐면은 확장 전치 동작을 수행하는 P박스. 그리고 결과가 입력은 32도, 출력은 48비트가 되는 그런 확장 전치 P박스를 적용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48비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48비트하고 X라운드의 키값 48비트하고 X와 연산을 해서 48비트 값으로 치환을 하는 거죠. X와 연산을 했기 때문에 값이 완전히 새로운 값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새로운 값을 만든 다음에 이 값을 어떻게 할 거냐면 확 섞는 작업을 한다. 섞어가지고 키하고 원래 값하고 이렇게 좀 유추가 안 되도록 이렇게 확 섞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 섞는 작업을 뭘 통해서 하냐면은 S박스 8개를 만들었어요. S박스 이렇게 8개를 만들어가지고 섞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48비트를 그 6비트 단위로 이렇게 6비트 단위로 8개의 인풋으로 만들고 요 S박스 내에서 이 지원 작업을 하는데 지원 작업을 할 때 그 속에 사용하는 P박스를 6대4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압축 전치죠. 그죠? 압축 전치가 되는 P박스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출력값은 이렇게 4비트, 입력은 6비트, 출력값은 4비트가 되는 이런 S박스를 적용을 쫙 하는 거죠. 몇 개를 적용하냐면 8개. 그래서 결과적으로 S박스 8개에서 나오는 그 결과값은 32비트가 되게 32비트. 요 32비트를 다시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P박스 연산을 또 하는 거죠. 뭐 아주 복잡하게 막 섞는 거죠. 이렇게 전치 동작을, P박스 전치 동작을 다시 적용한 다음에 그 결과가 뭐냐면은 fx, 그러니까 x 라운드의 x 라운드 함수의 결과값. 요 라운드 함수라는 게 이거잖아요. 요 라운드 함수. 요 라운드 함수의 결과값. 이 값이 되는 거지, 요 값, 그죠? 요 값. 요 값하고 왼쪽에 있는 x-1 라운드 이 값하고 x와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그 다음 라운드의 오른쪽 30비트로 스와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라운드 함수 fx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 의미는 그 오른쪽 그러니까 그 직전 라운드의 오른쪽 32비트를 48비트로 확장 전치 작업을 한 다음에 그 x 라운드의 서브 키하고 이렇게 그 x와 연산을 하고 그 결과를 뒤섞기 위해서 8개의 6대4 P박스가 포함된 그 S박스로 이렇게 뒤섞는 작업을 하고 그 결과 32비트가 나오면 그걸 다시 P박스를 적용해서 뒤섞어 가지고 그 결과 요게 그 X 라운드 함수의 fx의 결과값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fx의 결과값이 된다. 그때 이제 fx의 x 입력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f r x-1 32비트 요거하고 키 x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요 결과가 된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조금 복잡한데 이해가 잘 되고 여러분 잘 이렇게 그 강의를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암호화가 이루어지는데 암호화가 이루어지면은
복호화 과정 있잖아요. 복호화 과정은 암호화에 정반대되는 로직으로 그대로 이렇게 암호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각 라운드에서 암호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암호화가 됐잖아요. 암호화가 됐기 때문에 복호화 과정은 각 라운드에서의 복호화 과정은 16개 라운드에서 복호화 과정은 조금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복호화 과정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 암호화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암호화 과정이 사실은 오른쪽 32비트는 암호화 과정 없이 그대로 내려와서 다음 라운드에 왼쪽 32비트로 스와핑이 되고, 암호화 과정을 보면 그죠? 왼쪽 32비트는 라운드 함수 fx의 결과값하고 x와 연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가 다음 라운드 오른쪽 32비트로 이렇게 스와핑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복호화 과정은 이놈의 반대라는 거죠. 복호화 과정은 그래서 왼쪽 32비트, 예를 들어서 x 라운드로 왼쪽 32비트 x 라운드에 왼쪽 32비트 암호화를 해야 될, 복호화를 해야 될 게 뭐냐면 LX가 되는 거죠. LX. 그 다음에 여기 RX. 이렇게 되는데, LX는 뭐냐면은 그대로 똑같이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죠. LX는 결국은 그러니까 뭐냐면 RX하고 동일해진다 이런 이야기죠. 다음 라운드 x-1 라운드에 rx-1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x 라운드의 암호화 결과값이 rx잖아요. rx는 뭐냐면은 반대로, 그러니까 암호화의 반대 이렇게 가서 라운드 fx 함수의 결과값, fx 함수라는 게 여기서 보면 fx 함수라는 게 뭐냐면은 fx 함수가 입력이 뭐냐면은 요값 그죠? lx 마이너스 요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니까 fx라는 게 lx 여기 요값 여기다가 키값 x 라운드의 키값 그러니까 k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놈하고 요 rx 요놈의 x와 연산값 그 결과가 그 다음 x-1 라운드에 lx-1로 이렇게 복화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요 결과가 과연 그 lx-1이 되는가만 잠깐만요. lx-1이 되는가를 보면은 이 복화화 과정을 갖다 사실은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복화화 과정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에서 요 강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요 과정을 보이기 위해서 예를 든 게 15라운드에 그 복화화 과정을 예를 들었는데요. 그 15라운드의 복화화 과정을 예를 들었기 때문에 15가운데 암호화 그 결과값이 15라운드의 암호화 결과값을 보면은 왼쪽 32비트 L15고 오른쪽 32비가 R1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럴 때 이제 그 L15가 R15로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뭐 복화화 과정에서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고 원래 암호화했을 때도 오른쪽 32비트가 암호화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이렇게 왼쪽 32비트로 그대로 이렇게 스와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14가 아무런 과정 없이 단지 R15로만 이렇게 스와핑이 됐기 때문에 R15가 그대로 L14로 간다. 이거는 뭐 트리비얼하게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암호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R15하고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L15에다가 K15
요 값이 L14가 되는가? 이건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좀 소개를 했는데요. 과정을 소개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L14가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L14가 요 결과값이 어떻게 L14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그 R15라는 게 요거잖아요. R15가 뭐였냐면은 결과적으로 R15가 요렇게 암호가 된 거잖아요. 요게 이제 원래 R15였잖아요. 그래서 R15 대신에 요렇게 대입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은 다시 보시면은 원래 요 L15는 뭐였냐면 L15는 이 R14가 요렇게 그대로 내려온 거라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L15는 R14하고 동일한 거래요, 원래. 이 두 개는 동일한 거죠. 암호화 과정에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질 수 있고, 그 다음에 X와 연산의 교환 법칙에 따라서, 요 두 개를 먼저 해도 된다고요? X와 연산을.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죠? 교환 법칙은 죄송합니다. 결합 법칙. 순서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도 결과는 동일하다는 그런 결합 법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요 두 값이 사실 지금 동일하잖아요. 동일한 두 값은 서로 이렇게 역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항등월이 된다. 항등월 0이 된다. 그죠? 항등월이 된다. 그래서 이 항등원하고 요 0이 항등원이기 때문에 L14에 항등원 0을 갖다가 이렇게 X와 연산한 거는 결국은 L14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요 값은 있잖아요. 요 값은 결국은 뭐하고 동일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L14하고 동일하다는 걸 그대로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의 역의 과정으로 이렇게 복화를 하면은 그대로 복화가 된다는 걸 각 라운드에서 이렇게 다 증명이 가능하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각 라운드에서 가능한데 우리가 앞에 설명한 대로 16번째 라운드는 2차 전치 때문에 이렇게 교환하는 과정, 16번째 라운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환하는 과정 자체가 그죠? 이렇게 교환하는 과정 자체가 이게 생략이 되는 거거든요. 16번째 생략이 된다고요. 그렇더라도 동일하게 복화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뭐 따라가 보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이렇게 복화가 된다는 것을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궁금한 사람은 교재의 그 16라운드 부분을 복화하는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면은 그 다음에 15라운드에서 각 라운드 1라운드에서 15라운드까지 뭐 15라운드를 예를 들었지만은 15라운드에서 이렇게 복화하는 그 과정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복화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S 암호화 복화를 특히 복화 과정을 잘 이해를 하려면은 X와 연산 있잖아요. 이 X와 연산의 성질, 그 중에서 결합 법칙하고 역원 관계, 항등원 관계, 이런 관계를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화가 쉽게 이루어지는가, T를 알고 있을 때 어떻게 복화가 쉽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DS를 오랫동안 썼는데 이 DS가 이제 상당히 이제 좋은 장점이 키라든지 데이터에 조금만 바뀌어도 그 결과로 나오는 암호문에는 상당히 이렇게 변화가 크기 때문에 암호문으로부터 키를 이렇게 추론해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효과를 섀도우 효과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섀도우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암호문으로부터 키를 보호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이제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암호문의 각 비트가 평균의
아주 많은 비트들에 이렇게 의존하는 그런 성질을 갖다 이렇게 완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완비성도 상당히 높아서 암호문으로부터 평문을 추론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DS가 장점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이 DS가 이제 나중에 그 1998년도에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전사 공격을 해서 키가 해독되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봉착을 했죠. 이때 전사 공격이 사실은 하려고 그러면 키의 경우의 수가 2의 56성이잖아요. 2의 56성계잖아요. 근데 이 2의 56성계의 키가 그 무지 이렇게 큰 숫자인데, 1998년도에 슈퍼컴퓨터의 능력으로 보니까 이놈을 대입해가지고, 하나씩 막 대입해가지고 키를 찾아내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근데 뭐 그 이후로는 컴퓨터 성능이 계속 이렇게 그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이제 이 DS가 그 전사 공격에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용될 수 없는, 보안성이 이렇게 높은 보안성을 요구하는 이런 그 암호문에서는 사실은 이제 많이 이제 쓰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S가 전사 공격에 노출되면서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이제 대안들을 만들어내면서 나온 게 멀티플 DS인데요. 그래서 뭐 DS를 2번, 3번 이렇게 적용하자, 뭐 이런 거죠. 그러면 키가 DS를 한 번 쓸 때마다 56비트씩 이렇게 키를 쓰니까 2번을 적용하면 키 비트 수가 112비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키의 키 공간의 크기가 2의 112성이 될 테니까 키 공간의 크기가 무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전사 공격이 상당히 이제 어려워진다. 그만큼 어려워지니까 그 더블 DS를 쓰자, 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더블 DS는 그 현실성이 없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사실은 더블 DS는 상용화가 되질 않았어요. 왜 상용화가 되지 않았는가를 조금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키 공간의 크기가 2의 112성으로 이렇게 커지면 좋은데, 사실은 키의 공간의 크기가 전사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키 공간의 크기가 그 2번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DS를 2번을 적용해서 뭐 이렇게 커지질 않고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2의 56성을 2번 더한 곱하기 2 정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의 57성계 정도의 키 공간의 크기만큼밖에 이렇게 키 공간이 확장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이 정도는 뭐 그 키가 112비트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키 공간의 크기는 2배밖에, 그래서 전사 공격에 대한 어떤 저항 능력이 2배밖에 이렇게 커지지 않는 그런 효과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쓰이지 않았어요. 그걸 조금 설명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메시지가 있으면 이 메시지를 어떤 P라는 평문을 키wan을 한 번 적용해 가지고 중간 반암호문 M을 만들고, 이 반암호문 M에 대해서 다시 또 두 번째 K2를 적용해서 암호문을 만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DS를 두 번 적용하니까. 그리고 이제 복호화는 어떻게 하냐면은 암호문에다가 두 번째 키를 적용해서 그 반암호문을 갖다 만들어내고, 반평문을 만들어내고, 반평문에다가 첫 번째 키를 적용해서 이제 평문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있잖아요. 그 공격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평문이 하나 있으면은 이 평문 P에 대해서 K1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적용해가지고, K1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적용하면 그 경우의 수 256개겠죠, 그죠? 256성이겠죠. 256성계. 이렇게 해가지고 반암호문을 이렇게 K1에 대해서요. 반암호문을 M1부터 이렇게 쫙 만들어내는 거죠. 어? 이렇게 쫙 만든다.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P에 대해서 이제 일단 뭐 그 K1, K2를 갖다 적용해서 암호문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암호문을 갖다 찾아가지고 이 암호문이 예를 들어 C라고 그러면은 C에 대해서 복호를 하는데, 그죠? 복호를 하는데 이때도 키를
그게 적용하는 K2잖아요. 이 K2를 적용할 텐데, 이 K2에 대한 전사 공격을 하면은 경우의 수가 256개겠죠. 그죠? 전사 공격을, K2를 찾아낸 전사 공격을 해서 이렇게 반암호문을 또 이렇게 만들어낸다고요. 이렇게 쫙 만들어내는데 보니까, 우연히 보니까 이게 MX, 이게 두 개가 같은 걸 찾아냈더라는 거죠. 같은 걸 찾아내서 뭐냐면은, 요 MX를 만들기 위한 키, 첫 번째 키, 그게 K1X라고 그러고요. 요 MX 복화 과정을 통해서 요걸 만들기 위해서 적용했던 키를 갖다 예를 들어 K2X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요 두 개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암호할 때 사용할 때 그러니까 두 번의 DS를 적용했는데 요 첫 번째 DX에 대한 키가 요거고 두 번째에 대한 키가 이게 된다. 이런 이론이 성립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두 번의 DS를 적용했기 때문에 키의 비트 수는 112비트인데 실질적으로 그걸 전사 공격을 해서 그 K1하고 K2를 찾아내는데 걸리는 그 총 경우의 수는 2의 12승계가 아니고요. 이게 여기처럼 2의 12승계가 아니고 2의 56승계의 목록을 두 번만 만들면은 그 K1이 뭔지 K2가 뭔지를 이제 알아낼 수 있게 된다면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이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2 곱하기 2의 56승계니까 사실 2의 57승만 한번 전사 공격을 해보면은 K1과 K2를 갖다 알아내게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전사 공격을 위한 키 공간의 크기가 2의 112승이 되도록 사실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밖에 안 되더래요. 이게 아니고. 그래서 전사 공격 능력을 확대를 한 2배밖에 늘어나지 않을까. 이거는 뭐 크게 이렇게 그 DS보다 크게 진보된 그런 어떤 그 암호화 기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더블 DS는 실제로는 상용화가 되지 않았고요. 실제로 상용화된 거는 트리플 DS인데요. 트리플 DS는 앞에와 같은 그런 전사 공격의 문제점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세 번을 적용하는 데 있잖아요. 세 번을 적용하는데 첫 번째는 DS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했고 두 번째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한 게 아니고요. 복호 알고리즘, 거꾸로 암호화에 반대되는 복호 알고리즘을 적용해요. 세 번째는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 그래서 그 여기서 생성되는 이 반암호문, 3분의 1 암호문이지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 전사 공격의 횟수를 줄이는 그런 공격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그 첫 번째는 DS 암호화를 적용하고 두 번째는 DS 복호화를 적용하고 세 번째는 다시 DS 암호화를 적용하고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키는 각각에 대해서 키 K1, K2, K3 이렇게 이제 키를 서로 다른 키를 쓸 수도 있고 물론 K1, K2, K3를 동일한 키를 뭐 써도 되고요. 동일한 키를 쓴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암호화를 한번 하고 복호화를 한번 하고 다시 암호화를 했기 때문에 그 암호화로 보면 사실 한 번밖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키를 이 세 개가 동일한 키를 쓴다는 거는 뭐 그냥 DS 한 번 적용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키를 두 번 쓰는 그런 경우 키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1하고 K3는 키가 같고 K2는 키가 다른 그래서 키를 112비트를 적용할 수도 있고 K1, K2, K3가 서로 다른 그런 56비트 키를 3개를 적용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트리플 DS가 그래서 이 키 비트 수가 2배, 3배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전사 공격에 대한 어떤 저항력은 상당히 커지는데 대신 DS를 2번, 3번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제 이 퍼포먼스, 그러니까 성능에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트리플 DS를 계속 이렇게 사용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 AS 암호인데 AS 2001년에 미국의
표준화 기구가 니스트인데요. 니스트에 의해서 이제 표준화돼서 공표된 건데, 전 세계적으로 이 AS 암호에 대한 어떤 후보를,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공모를 받았는데, 그 중에 최종 후보로 된 게 이제 IBM의 MAS라는 것하고요. RSA 회사의 RC6라는 것하고, RC6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대칭키 암호라는 걸 알 수 있겠죠. RC4는 스트림 암호인데 여기는 대칭키 블락 암호, RC6는 대칭키 블락 암호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벨기에 과학자 그룹이 제안한 요 린델 모델도 제안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과학자 그룹에서 제안한 서펜트라는 것도 이렇게 제안이 됐었고, 그 다음에 카운트플레인이라는 회사에서 제안한 그 2PC라는 알고리즘도 제안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AS 암호로 채택이 된 게 뭐냐면은, 채택이 된 거는 벨기에 과학자들이 제안한 요 린델 모델이 채택이 됐습니다. 린델 모델. 특징은 DS 암호 같은 경우는 블락을 64비트 블락을 사용했잖아요. 암호할 때, 블락 단위로 암호할 때 그 블락 단위의 크기가 64비트인데 여기서는 128비트 블락 암호를 했고요. 키도 세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128비트 키, 192비트 키, 256비트 키를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암호 강도에 따라서 키 길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 이렇게 했고요. DS 암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페이스텔 네트워크 구조를 썼는데 여기서는 SPN 네트워크라는 그런 구조를 린델 모델에서 채택했는데 DS에 비해서 상당히 간단하고요. 그 다음 성능도 아주 우수해서 지금 현재 AS가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대칭키 블락 암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에 그 DS 암호가 이제 그 안전하지 않다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암호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암호가 이제 시드 암호라는 겁니다. 시드. 우리나라에서 만든 대칭키 블락 암호인데 이 시드 암호를 만들어서 그 우리나라의 인터넷 뱅킹에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적용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 시드 암호 체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28비트 블락 암호 체계를 사용했고요. 키는 초창기에는 128비트 키를 썼는데 이후에 256비트 키도 쓸 수 있게 이렇게 확장을 했고요. 네트워크 구조는 페이스텔 네트워크 구조, DS의 페이스텔 네트워크 구조하고 동일한 구조를 썼는데 뭐 현재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특히 인터넷 뱅킹 같은 데에서 암호화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키를 우리가 여기서 DS, 트리플 DS, 뭐 AS,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암호 시드 이런 것들을 소개를 했는데 그 외에도요. 그 외에도 그 IDEA라는 암호도 있고요. RC5, RC6 이런 것들도 저기 전부 다 대칭키 블락 암호고요. 블로우 PC 이런 것들, 스킵잭, 뭐 세이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블락 암호로 이렇게 개발돼서 알려져 있는 그런 암호 체계입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시드 암호는 간략하게 소개했는데 그 ARIA라는 암호도 있고요, 하이트라는 암호도 있고, KCDSM 이런 것들이 그 대칭키 블락 암호로 이렇게 그 개발이 돼서 현재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나라 암호 중에 가장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암호는 요 시드 암호 체계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칭키 블락 암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칭키 블락 암호 외에 대칭키 스트림 암호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대칭키 스트림 암호는 그 암호 시스템에 입력되는 요소들이 뭐 비트나 바이트, 일반적으로 이제 바이트 단위인데 물론 그보다 큰 단위로 입력을 받을 수 있고, 그 정보 요소들을 연속적으로 쭉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정보 요소들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암호화하는 그런 암호 시스템을, 암호 알고리즘을 대칭키 스트림 암호화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키를
키를 여러 개의 키를 갖다 스트림 형태로 이렇게 쭉 만들고 각각의 키가 그 입력 정보의 바이트, 각 바이트 이렇게 적용이 돼서 이렇게 한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이제 암호 바이트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기 때문에 그 실시간으로 이렇게 암호화를 할 때 이제 많이 스트림 암호를 씁니다. 그래서 스트림 암호의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으로 사실은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키가 있으면 원래 키를 하나 받아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 128비트 키나 뭐 키를 하나 받아가지고 그 키로부터 키 생성기에서 키 바이트를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계속 만들어내고 평문의 한 바이트마다 이 키 바이트를 서로 다른 키 바이트를 적용해서 평문 바이트하고 키 생성기에서 만들어진 키 바이트하고 XY 연산한 그 결과값이 암호문 바이트가 되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복화는 이제 이 반대고요. 반대. 키 생성기에서 만들어지는 키 바이트하고 암호문하고 XY 연산하면은 그 결과가 평문 바이트.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간단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이 복화를 하기 어려운 과정은 요 키 생성기를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가에 이제 좌우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RC4가 스트림 암호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암호 기법인데요. 1987년에 개발된 대칭키 스트림 암호인데 가장 대표적인 그런 스트림 암호가 RC4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에 설명한 그대로 평문 바이트하고 키 바이트하고 XY 연산해서 그 결과가 암호문 바이트를 생성하게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SSL, TLS 또 무슨 랜 같은 이런 보안에 현재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RC4 알고리즘을 개략적으로만 좀 소개를 하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 자료 구조를 그 S 벡터라는 상태 벡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키 벡터인데 두 개의 자료 구조를 쓰는데 상태 벡터의 초기화 과정, 그 다음에 키 벡터의 초기화 과정인데 이 키 벡터의 초기화 과정은 키 크기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키 벡터의 크기가 256바이트다 이러면은 그 256바이트 중에 그 키 값을 뭐 길이만큼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키 이 벡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과정이 이제 초기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상태 벡터를 초기화하는 과정이고 요게 키 벡터를 초기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원래 키 값은 뭐 이제 그 비밀로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키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키 값을 그러니까 키 상태 벡터에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과정이 이제 초기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태 벡터하고 키 벡터가 초기화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키를 생성을 하는데 어떻게 키를 생성하는가? 상태 이제 좀 더 복잡하게 섞는 과정까지, 상태 벡터를 좀 더 섞는 과정까지, 요 과정까지가 이제 초기화하는 과정이고요. 초기화하는 과정을 겪고 나면 요 초기화를 한 다음에 이게 이제 키 바이트를 생성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키 바이트를 생성하는 과정인데 키 바이트를 어떻게 생성하는가? I 값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256 모듈러 연산해서 I 값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 J 값을 또 이렇게 J 값을 상태 벡터하고 J하고 더해서 그 결과를 256으로 이렇게 모듈러 연산을 한 다음에 그 값을 J로 한 다음에 S 상태 벡터에 SI 값하고 SJ 값을 교환하는 거죠. 교환을 한 다음에 요 키 바이트인데요. 키 바이트는 어떻게 만드냐면 요 값을 더한다. 요 값에다가 요 두 개를 이렇게 더해서 모듈러 256 이렇게 안에 있는 요 두 개, 이거 조금 복잡하네. 여기서 요 두 개의 값을 더한 다음에 이렇게, 그죠? 어떻게 되나요? 요렇게
모듈러 연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그 결과를 인덱스를 해서 상태 벡터의 값을 구한 값. 요게 이제 키 바이트가 된다. 이런 건데, 조금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뭐 복잡한 과정을 사실은 이제 거쳐서 키 바이트를 만들어내면은, 그 키 바이트를, 요 키 바이트잖아요. 키 바이트를 그 평문 바이트하고 이렇게 액수화 연산하면 그 결과가 암호문 바이트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키 바이트는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키 바이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입력으로 이제 그 평문 바이트가 들어오면 각 평문 바이트하고 키 생성기에서 만들어진 키 바이트하고 액수화 연산해서 그 결과를 암호문 바이트로 만들어내는 이런 암호가 RC4 스트림 암호가 동작하는 계략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RC4가 사실은 이게 초창기 무슨 랜 와이파이에서 사용이 됐는데, 그때 이제 키 길이를 40비트짜리 키 길이를 쓰는 바람에 그때 이제 전사 공격에 사실 노출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RC4가 키 길이를 128비트 이상의 키를 사용하는 경우는 안전하다,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대칭키 스트림 암호가 대표적인 게 이제 RC4, 지금 설명한 RC4고요. 그 다음에 SEAL이라는 대칭키 스트림 암호도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강의에서 설명할 대칭키 블락 암호의 동작 모드 또는 운영 모드가 5가지인데, 그 중에 운영 모드에 CFB 모드하고 OFB 모드하고 CTR 모드는 스트림 암호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칭키 블락 암호를 이런 모드로 적용하면은, 이렇게 이 3가지 모드를 적용하면은, 대칭키 블락 암호가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대칭키 블락 암호잖아요. 이 블락 암호의 동작 모드를 CFB 모드나 OFB 모드나 CTR 모드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그 결과는 스트림 암호, 대칭키 스트림 암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드의 대칭키 블락 암호는 대칭키 스트림 암호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자세한 내용은 대칭키 블락 암호의 동작 모드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칭키 블락 암호하고 대칭키 스트림 암호의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제시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암복화를 할 때 동일한 키를 사용하는 암호 알고리즘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답이 나오죠. 여기서 설명이 됐던 게 하나 나왔죠. 오케이. 조금 제가 강의에서 수정해야 될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잠깐만. 여기서 발견된 제가 조금 이 자료를 만들면서 조금 이렇게 제가 실수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KCDSA 있잖아요. KCDSA. 요거는 KCDSA는 국내 암호가 맞기는 맞습니다.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암호가 맞기는 맞는데, 요 KCDSA는 대칭키 블락 암호는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공개키 암호화 방법입니다. 공개키. 그러니까 비대칭키 암호화. 그러니까 공개키 암호화 중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암호화인데, 제가 이렇게 좀 인용을 하면서 잘못 인용을 한 건데, 그건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교재도 그렇고 이 강의 내용에서도 수정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KCDSA는 DSA가 디지털 시그너처 알고리즘인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공개키 암호화에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내용 중에 하나인데, KCDSA는 국내에서 개발된 대칭키 블락 암호가 아니고요. 공개키 암호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가서 볼까요? 여기 캐시 DSA 내가 좀 전에 설명했죠, 그죠? 캐시 DSA. 다시 암복화를 할 때 동일한 키를 사용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은 무엇이냐? 조금 내가 이렇게 혼선을 준 것 같은데, 캐시 DSA가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 국내에서 만든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나오죠? 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